한국수력원자력 5대 발전회사 실전 봉투 모의고사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공부할 복지훈입니다. 자, 일단 1회 문제 해결 능력은 34번부터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뭐 기본적인 이론 강의라기보다는 문제풀이에 바로 들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뭐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좀 하기로 하고 문제 푸는 것에 바로 이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조건 명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들어가는 게 좋죠. 오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토끼를 좋아한다.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라봉을 좋아한다. 혹은 귤을 좋아한다. 이 뒤에 또는이 붙는 경우에는 이 명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렌지를 좋아하면 한라봉을 좋아한다. 혹은 오렌지를 좋아하면 귤을 좋아한다라는 정보는 얻어낼 수가 없죠. 자, 사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오리를 좋아한다.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한다. 한라봉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거를 연결하면 나오는 결론이 뭘까요? 하는 거는 도출해봐야 어차피 선택지 없으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걸 가지고 선택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 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제들은 아무리 대우를 바꿔본들 그냥 앞에를 본들 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1번은 시작이 안 돼서 이 명제로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1번은 답이 안 되고 2번 한라봉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슴을 좋아한다. 한라봉을 좋아하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 있죠. 그 다음에 사슴을 좋아한다로 끝나는 거는요. 이쪽 뒤에 보니까 사슴을 좋아한다로 끝나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대우로 바꾸면 사슴을 좋아한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 끝내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도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라봉 좋아하면 오리 X고요. 대우로 바꾸면 오리 X이면 사슴 동그라미가 성립이 되죠. 하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도 보죠. 3번 오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 오리 X로 시작하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사과를 좋아한다로 끝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과를 좋아한다로 끝나는 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오려면 오렌지 X로 끝나는 게 어딘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토끼 동그라미로 끝날 뿐이고 이걸 대우로 바꾸면 사슴 동그라미로 끝날 뿐인데 토끼 동그라미, 사슴 동그라미로 끝나는 것들은 다 여기 오렌지로 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죠? 하여튼 이건 연결이 안 돼요. 3번은. 4번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는요. 여기는 시작하는 지점이 없네요. 그죠? 토끼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지점이 없고요. 4번 사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고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끝나는 거는요.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끝나는 여기 있긴 합니다. 이걸 이제 대우로 바꾸면 이걸 끝낼 수 있긴 한데 그렇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이걸 대우로 바꾼 것까지 연결할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오리 동그라미로 가는데 오리 동그라미에서는 한라봉 X까지 가는 건 알겠지만 이거는 대우로 바뀌었을 때 이걸 대우로 바꿔보면 이쪽에다 좀 해볼게요. 한라봉 X 그리고 귤 X이면 오렌지 X이다까지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걸 대우로 바꿔서 연결한다 하더라도 한라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한라봉을 좋아하지 않고 동시에 귤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제 5번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제 같은 경우는 시작근 연결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죠. 35번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 돈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는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 통장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할 수 있다. 철수는 돈을 모으고 싶어한다.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같이 돈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저금통도 없다. 저금통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철수는 통장이 있다. 철수 있고 통장이 있다로 끝나는 게 필요한데 이거 대우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철수 동그라미, 돈 동그라미, 돈 동그라미, 저금통 동그라미까지 연결되고 대우로 바꾸면 저금통 동그라미, 통장 동그라미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도 보죠. 2번 철수는 대출할 수 없다. 철수 동그라미. 근데 대출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여기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2번은 끝부분을 만들 수가 없어서 답이 안 되고요. 3번 통장이 있는 사람, 통장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로 끝나는 건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대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대출에 관한 얘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되고 3번도 답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출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건 대출 X로 시작할 뿐이죠. 대출이란 말은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이 재료만 가지고는 대출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4번, 5번 둘 다 못 만드는 문장이죠. 그래서 4번, 5번도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됐고요. 다음 문제 가보죠. A, B, C, D는 체육대회에서 각각 2개의 종목이 출전한대요. 그리고 적어도 1명 이상 출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근데 종목이 보니까 5개예요, 지금. 그죠? 2인 3가, 피구, 농구, 계주, 달리기. A, B, C, D가 어떻게 출전하는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 2개씩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딱 여기 2개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는 8개가 될 겁니다. 그죠? 적당히 이제 배치가 될 텐데. B하고 D가 같이 출전하는 종목이 있대요. 이 정도로 표시하겠습니다. 구기 종목에 출전하는 사람이 총 2명이래요. 그러면 구기 종목이 2개인데 여기에 출전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해서 2명이라는 얘기는 둘 0이거나 아니면 0, 2이거나 아니면 하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모든 종목은 적어도 1명 이상 출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 간다는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죠? 2명, 1명도 없는 거. 2, 0 이러면 이제 이 조건에 어긋나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2인 삼각이랑 계주에 출전한대요. 2인 삼각, 계주. 그럼 이제 한 사람당 2개씩이니까 이건 X가 되겠죠. 한 명만 출전하는 종목은 2개래요. 이게 2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2명씩이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각각 이 2개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8개가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6개인데 그럼 나머지 여기 셋은 그죠? 여기는 이 조건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2명씩이다 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B는 농구에 출전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농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출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A하고 D가 같이 출전하는 종목이 있대요. 그럼 이렇게 같이 출전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일단 A하고 D가 같이 출전하는 종목은 이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죠? B하고 D가 같이 출전하는 종목은 이거는 일단 아니네요. 그죠?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에서는? 여기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둘이 같이 출전하는 거는 3명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는 1명짜리니까 안 되고 여기는 2명 들어가면 여기도 3명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같이 출전하는 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럼 달리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출전할 수 없는 거다. 되고 B가 둘이 출전하는 게 정리가 됐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A하고 D가 같이 출전하는 종목이 있다는 이 말은 여기 아니면 여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라고 치면 D는 여기가 되고 여기라고 치면 D는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D는 지금 2개의 동그라미가 필요한데 여기는 이미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출전해버리면 A하고 D가 출전할 수 있는 2개 같이 동시에 출전하는 종목이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X가 되고 여기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지금 P9에서는 X가 3개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C하고 D가 어디가 동그라미가 채워지냐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동그라미도 적당히 이제 위치가 정해지겠죠. 이 상황에서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36번 피구에 출전하는 사람 묻고 있네요. 이건 C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번 항상 옳지 않은 것 1번 C는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C는 달리기에 출전 안 하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답은 안 되고요. 항상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으니까. 2번 D는 계주에 출전한다. D 같은 경우는 계주는 출전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일단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다음 3번 A와 C는 같은 종목에 출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면 같은 종목에 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D가 이쪽에 오게 돼서 뭐 역시 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조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무조건 어디로 가든 간에. 그죠? D가 여기라면 여기고 D가 여기라면 여기니까 A하고 C는 무조건 같은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확실하게 틀린 게 돼요.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C는 2인 삼각에 나가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알 수 없고 5번 달리기와 농구 두 종목에 출전하는 사람이 있다. 달리기와 농구 두 종목에 동그라미가 B가 있네요. 그죠? 하기 때문에 출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돼요. 다시 한번 3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3번은 이렇게 된다고요. C는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가 되건 나머지 하나의 동그라미가 여기서도 A랑 같이 출전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하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인사팀이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6인용 원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앉는 데입니다. 6인용 원탁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적당히 위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원탁은 짝수명이라면 그냥 가지를 쳐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 몇 칸 건너 있다 누가 맞은편이다라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거든요. 사원의 오른쪽 옆자리를 묻고 있긴 합니다. 일단 내용 보죠. 이렇게 팀장, 과장, 대리주임, 인턴 사원 여섯이네요. 팀장과 주임은 서로 마주보고 있대요. 팀장의 자리가 어딜까요? 모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디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팀장의 자리는 이제 아무 데나 놓고 문제를 시작해도 돼요. 팀장, 주임.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데다 위치시키면 여기가 팀장이면 이쪽이 주임이 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팀장의 자리가 이쪽으로 정해진다고 치면은 뭐 돌려서 생각하면 그만이니까요. 대리와 과장은 바로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 대리하고 과장이 바로 옆자리여선 안 됩니다. 그죠? 물론 과장이 이쪽이어서도 안 돼요. 대리 뭐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인턴이 팀장의 바로 왼쪽 옆자리. 그럼 이거는 팀장 왼쪽이 이쪽이죠. 그죠? 팀장 인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임과 대리 사이에는 한 명. 그러니까 주임과 대리 사이 한 명이라는 이쪽으로는 한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쪽일 수밖에 없죠. 이쪽이 이제 대리가 되는 거네요. 대리하고 과장은 옆에 같이 앉아서는 안 된대요. 그럼 여기가 과장이 안 되니까 이쪽이 과장이 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예요? 사원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건 그냥 경우의 수가 하나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사원의 오른쪽 옆자리 묻고 있죠. 여기 때문에 이제 주임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5명의 진술입니다. 한 명만 진실을 말한 한 사람 1T, 4F로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 지각한 사람 다 고르랍니다. A가 말하길 2가 지각했어. 지각한 사람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지각한 사람은 한 명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B, 나는 아니야. C, B가 거짓말하고 있어. D,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E, C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보시면 이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한 한 사람인지 혹은 누가 거짓을 말한 사람인지가 보이시나요? 이건 보여야 됩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순되는 관계가 보이거든요. 모순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참일 때 한 사람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럼 그 사람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뭐 갑이랑 을이 있을 때 이 두 사람 하나가 참면 하나가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가 참일 수밖에 없는 딱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걸 모순관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순관계를 보이는 쌍이 두 쌍이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순관계의 대표적인 형태는 서로 완전히 부정되는 말, 서로 단순 부정시키는 말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와서는 이가 범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둘이 완전히 단순 부정되는 관계고 그럼 이런 모순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모순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관계가 C가 B를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모순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E가 C를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둘은 또 모순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C가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C가 진실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B는 거짓말한 게 돼요. 그리고 C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C가 거짓말만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E도 거짓말한 게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C가 거짓말했다고 쳐봐요. 그럼 C가 거짓말했다면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B가 진실을 말한 게 되고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E도 진실을 말하는 게 돼요. 둘 중에.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진실이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실이 C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싹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실 거짓 문제는 이렇게 뭔가 모순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면 문제 푸는 게 되게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하나가 진실이고 나머지 넷이 거짓이래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머지 넷이 거짓이라고 말한 이 거짓을 반대로만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C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니까 A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진실이니까 B는 거짓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B가 지각한 거고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E는 지각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고 가도 되는 정보예요.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았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B가 지각했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지각한 사람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한 사람은요. 그럼 여기서 C라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대로 조합된 것. 진실을 말한 사람은 C, 지각한 사람은 B.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 거짓 관계는 이렇게 모순되는 관계나 어긋나는 관계가 활용이 되면 상당히 이제 좀 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같은 반 친구 7명이 나옵니다. 200m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요. 달린 도중에 본인의 앞순위만 볼 수 있고 한 번에
두 명 이상을 제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순위가 변동된다는 건 한 사람하고의 관계만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순위가 변동됐어라고 하는 건 한 등 올라갔거나 한 등 내려갔거나 그것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7명이 모두 진실을 말했다 1등한 사람 이렇게 돼 있네요. A가 말하길 A는 1등이 아니야. B가 말하길 나는 10m 앞에서 그죠? 10m 앞에서 한번 변동이 일어났고 5m 앞에서도 한번 변동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증가인지 그러니까 순위가 앞서게 된 건지 뒤서게 된 건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C 나는 그냥 쭉 순위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객관화 시키겠습니다. 좀 B가 그랬단 얘기고 C는 순위 변화가 없었어. D 결승점이 들어왔을 때 나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6명 있어. 말을 괜히 어렵게 해요. 그죠? 7명인데 앞에 6명 있었으면 잘 꼴찌란 얘기잖아요. 예. D가 7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더 있죠. 2. 결승점 10m 앞에서 2등인 B를 제쳤고 그 뒤로는 순위 없었대요. 그러면은 이건 이 말인 거죠. 여기가 이제 요 말이 되는 건데 2등을 제쳤어요. 몇 등이에요? 2등 제치면. 2등 제치면 2등입니다. 그죠?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데 2등을 제친 거니까 자기가 2등이 되는 거죠. 요거 괜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B는 10m 앞에서 2는 10m 앞에서 B를 제쳤대요. 2는 10m 앞에서 B를 제쳤는데 그래서 2가 몇 등이냐? 2등이에요. 이렇게 이제 끝난 겁니다. 2는. 자, F. 난 달리면서 C가 계속 보였어.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인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F는 C 순위에 플러스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순위는 이제 플러스가 되면 더 뒷순위가 되는 거니까. G 나는 6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됐죠? 순위를 이쪽에다 좀 해볼까요? 1, 2, 3, 4, 5, 6, 7. 자, 7등은 정해졌습니다. 그죠? D.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등도 있죠. 이것도 정해졌죠. C하고 F가 이런 관계예요. 그죠? C하고 F가 서로 이제 바로 앞뒤 관계잖아요. C가 앞이고 그 바로 다음이 F잖아요.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3, 4, 4, 5, 5, 6 이거밖에 안 되죠. 경우수 3개 그냥 빨리 적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식해 보여도 차라리 이렇게 빨리 적어버리는 게 추론할 때는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자, 됐죠? 이제 그 다음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A는 1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A는 1등이 아니니까 이 뒤에 어딘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여기서 한번 이게 제쳐졌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2가 2등이 됐다는 건 B가 3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순위 변화가 일어나요. 5m 앞에서. 근데 이 순위 변화는 어떤 순위 변화겠어요? 다시 자신이 2등으로 올라간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2가 2등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본인이 4등으로 한 번 더 내려간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가 4등이어야 돼요. 근데 B가 4등인 경우는 여기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울 때 이렇게 지우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B가 4등이 여기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A가 1등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등이 아니니까 A는 3등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G가 1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1등한 사람 묻고 있네요. 예, 답은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G니까 5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가보죠. 중고차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랍니다. 부장, 차장, 대리, 사원 5명이고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5명이고 한 명만 진실 1T, 4F. 다수결 원칙에 따라 보류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류됐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찬성 아니면 반대 이렇게 했는데 추진을 할 거냐에 대해서 찬성이 많으면 추진, 반대가 많으면 보류 이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보류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결론은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효표는 없다고 되어 있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하길 장사원하고 내 의견은 달라. 김 부장하고 장사원은 다르답니다. 오 차장이 말하길 이걸 왜 제가 다 정리하면 원래 김, 이렇게 가면 좋은데 밑에 김대리하고 김부장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김이라고만 적으면 그래서 지금 다 적는 겁니다. 김대리 거짓말하고 있대요. 천 과장이 말하길 중고차 사업은 OOXXX로 보류래요. 그 다음에 김대리가 말하길 김대리는 찬성이래요. 좀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조건 볼 때 편합니다. 장사원이 말하길 자기도 찬성했대요.
근데 보세요. 여기 김 부장이랑 장사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찬성이면 김 부장은 반대겠네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지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을 일단 찾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몰라도 이 중에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정되는 사람부터 빨리 찾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마찬가지예요. 뭔가 모순되는 관계가 있는지 찾으면 좋죠. 모순되는 관계의 대표적인 형태가 또 여기 심지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있죠?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과 지목당한 사람은 T하고 F를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누가 T인지 누가 F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씩 나눠 가져요. 중요한 건 T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 T는 여기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명이 무조건 거짓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를 보죠. 이쪽에 좀 적겠습니다. 김 부장, 오 차장, 천 과장, 김 대리, 장사원. 일단 여기서 이 세 개 F는 확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믿고 가도 돼요. 첫 번째, 장사원이 찬성했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장사원은 반대한 겁니다. 두 번째, 김 부장이랑 장사원이 서로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니까 같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니까 이것도 X니까 여기도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 과장, OOXXX로 보류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류가 된 건 맞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보류가 된 건 맞습니다. 결론이 보류인 거는 일단 맞습니다. 근데 OOXXX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 말이 진실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김 대리가 진실이냐 김 대리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다시 말해서 김 대리가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 누가 O인지 누가 X인지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데 경우 1, 김 대리가 찬성한 경우, 경우 2, 김 대리가 반대한 경우. 만약에 김 대리가 찬성했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OOXXX는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보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은 뭐가 돼야 되냐? 이거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반대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은 OOXX 두 표가 찬성이라는 게 이게 맞아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어긋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 김 대리가 찬성했다면 그러면은 둘 다 반대를 해서 1대4로 보류가 나오는 게 맞아요. 다음 김 대리가 반대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 경우는 이 둘이서 누가 찬성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 둘이가 동시에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만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찬성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두 표가 찬성이라는 것이 진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3개가 되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경우의 수가 하나, 경우의 수가 3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전체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옳은 것을 묻는 것은 역시 경우의 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 이렇게 이제 묻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로 가보죠. 천 과장은 진실을 말했다. 천 과장은 거짓말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항상 옳은 걸 묻고 있으니까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2번. 장사원이 거짓을 말했다면 이렇게 돼요. 장사원은 무조건 거짓이거든요. 지금. 하기 때문에 뒤에 말이 맞는지 보면 되는 건데 중고차에 반대한 사람은 5명이다. 4명일 수도 있어요. 그죠? 5명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건 세모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3번. 오차장은 진실을 말했다. 오차장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 경우랑 이 경우 둘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4번. 김 대리가 거짓을 말했다면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4번은. 오차장과 천 과장 중 중고차 사업에 반대한 사람은 1명이다. 아니요. 2명일 수도 있어요. 그죠? 1명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세모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죠? 5번 보시면 김 대리가 진실을 말했다면 그럼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김 대리의 뜻이 같은 사람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대고 혼자 찬성이니까. 하기 때문에 5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1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셋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의 피셋형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언어 추리형이랑 그 다음에 상황 판단형. 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편인데 언어 추리는 이제 좀 전에 본 명제나 아니면 논리 퀴즈라고 하면 뭐 표를 그려서 매칭하거나 아니면 진실 거짓 문제처럼 이런 게 나오거나 하는 게 논리 퀴즈고요. 상황 판단형은 뭐 의사 결정하는 거, 그죠? 뭐 자료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제시문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법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상황 판단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일단 얘는 에너지 소비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심 연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고속도로 연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심 연비 재는 방법이고 고속도로 연비 재는 방법인데요. 복합 연비 산출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55% 45%의 가중치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심 연비에다가 곱하기 0.5를 곱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연비에다가 곱하기 0.45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더해서 나오는 수치를 뭐 복합 연비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얘는 그 밑에 보면 42번에서 아예 공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복합 연비가 높은 차량에 높은 등급, 낮은 차량에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라벨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주행거리 1km를 기준으로 자동차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 이걸 그램으로 나타낸 복합 CO2 배출량,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1회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걸 표시한대요. 근데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라벨에는 연비 등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에너지 소비율 등급 기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합 연비를 계산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정확히 수치가 몇이다라는 걸 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범위에 들어온다 정도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도심 연비가 12.4, 고속도로 연비는 15.1이랍니다. 요거 계산해서 소비효율 등급이 아까 거기에서 몇 위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죠. A가 B분의 1이라면 이건 B는 A분의 1,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서로 자리가 맞바뀌는 게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복합 연비 자리하고 이 통째 식하고 자리가 서로 맞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도심 연비는 12.4고 고속도로 연비는 15.1이니까 그걸 대입해서 여기다 식으로 적어보면 12.4 분의 0.5 더하기 15.4, 15.1이네요. 분의 0.45. 이게 복합 연비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 역수를 취하면 이제 복합 연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역수 계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건 이제 분수니까 통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식은 이래요. 이걸로 통분을 하려면 보통 이 두 개를 곱해버리죠. 12.4 곱하기 15.1 통분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여기다 15.1을 곱한 거니까 0.5 곱하기 15.1이 되고, 여기는 이걸 곱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 0.45에다가 곱하기 12.1을 해서 12.4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이게 이제 식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역수를 취하면 이제 복합 연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냥 난 계산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계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 또 이거를 성실하게 할 것인가, 약간 뭔가 트릭 같은 걸 좀 써볼 것이냐, 계산을 안 할 거라면 이거는 그냥 뒤로 빼서 나중에 풀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요. 몇 가지 관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께서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좀 풀어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해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수치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4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4의 배수인데 이제 4.1 정도로 3.1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4분의 1을 좀 묶어봤어요. 나중에 분모를 좀 통분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3.1이 되고, 그죠? 분의 0.55가 되죠. 요거는, 그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2.4가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4, 3, 12 그러면 3.1이 남잖아요. 대충 4, 8에 30이니까 3.8 정도 된다고 봤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정을 하긴 하려고요. 근데 어쨌든 여긴 0.45 이렇게 이제 대략,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약간 어림짐작해서 계산을 하되 약간의 오차 범위는 약간 감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분모가 다르잖아요. 통분을 좀 해주려고요. 근데 통분 같은 경우는 어느 거를 좀 더해서 통분해 주는 게 편해요. 이걸 빼내는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을 둘 다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만 변형시키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변형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더하면 이거랑 비슷해지나요? 실은 7을 더하면 되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그냥 7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다 7을 그냥 더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같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랑 관련 있는 숫자, 그죠? 분모의 몇 %, 뭐 이 정도, 이런 거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분의 B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 10%를 더해준다고 쳐요. 그럼 곱하기 1.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1%를, 그러니까 10%를 더해주면 그러면은 같은 숫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90분의 37이다. 이러면 여기다 10% 더하면 99가 되고, 여기다 10% 더하면 3.7이니까 뭐 40.7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이 숫자나 이 숫자나 같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죠? 10%를 더하고 10%를 더한다. 그 말은 1.1을 곱하고 1.1을 곱한다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20%를 좀 더해 주려고요. 그죠? 그냥 이걸 2배 하면 6.2잖아요. 그럼 이게 200%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 자릿수 내리면 0.62가 되잖아요. 20%면. 그래서 0.62를 더해 주려고요. 0.62, 20%. 그죠? 그럼 이게 37.2가 돼요. 3.72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0%를 더해줘야 되겠죠? 20%는 이거는 0.11입니다. 그죠? 20% 하면 2배가 11이니까 1.1이니까 한 자리 내리면 0.11. 그래서 더해주면 0.66이 돼요. 더하기 3.8분의 0.45가 되죠. 3.8로 여기서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또 여기다 뭘 더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미세한 차이. 소수점 두째 자리 정도 되는 미세한 차이니까 이거는 약간 3.8로 그냥 통분을 해버려서 3.8분의 약간 늘렸으니까 얘도 약간만 늘려주죠. 0.66, 0.67로요. 그다음에 더하기 약간 늘려서 얘는 3.8분의 0.45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0.45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안쪽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4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럼 3.8분의 얘가 0.45니까 더하면 1.12가 되죠. 그죠? 0.45 이렇게 더하면요. 그죠? 자, 1.12가 돼요. 물론 우리는 4분의 1 이게 이제 곱해져 있는 상황 이걸 여기다 이제 다시 적은 겁니다. 근데 얘는 요걸로 약간 약분이 되네요. 3.8분의 그죠? 얘 같은 경우는 428 48에 32 0.28이 되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남았고요. 이걸 계산한 게 이 정도 남았고 요거 나누기 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할 것 같아요. 380분의 28이죠. 얘는 이렇게 두 개 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의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28분의 38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누기는 그냥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약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해버릴게요. 380, 28.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요거 계산만 하면은 몇 등급인지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10, 28이 되고요. 그죠? 그럼 100이 되죠.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는 너무 크니까 25에 4가 100이 넘으니까 38에 24, 3, 2, 6, 7, 8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160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한 2, 50, 8, 5, 40, 예. 한 5, 6까지 가능할까? 6, 22, 6, 8, 48, 6은 안 되네요. 한 5나 6 정도 되네요. 그죠? 13.5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어려운 길로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해당하는 건 3번 구간에 해당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13.5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근데 이 방식은요, 실은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약간씩의 오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오차들이 여기서 이게 13.5에서 13.7을 넘어가거나 혹은 11.6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거나 2밑으로 벗어나거나 하는 정도까지 오차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3등급으로 결정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께서 계산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엑셀 돌리는 거죠. 뭐 계산기 돌리는 거.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엑셀이나 계산기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3번이요. 에너지 소비율 등급 표시라벨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로 돌아가 보시면 그 표시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여기는 이제 전기 자동차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1회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죠. 이건 표시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연비 등급, 이거는 표시할 필요 없다 했어요. 그죠? 표시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지켜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이거죠. 일단 1번. 연비 등급은 표시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연비 등급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필요 없습니다. 이거. 2번은 어때요? 2번은 연비 등급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필요한데 주행거리가 없어요. 그죠? 얘도 잘못된 거예요. 3번. 얘도 연비 등급이 여기 나오네요. 얘도 그렇고요. 이게 필요 없죠. 그죠? 둘 다. 3, 4번도 아니고 5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1회 주행 시 충전거리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없다는 것도 역시 제대로 지켜줬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43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문제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해서 뒤에 남아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